인구 5,200만 명의 나라가 단 50년 만에 3천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는 문을 닫고 놀이터는 텅 비고 거리엔 노인들만 가득한 그런 세상 말이죠.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72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 앞에서 한국은 지금 스스로를 파괴해야 하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거든요.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선 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나라, 그곳이 바로 2027년의 한국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경고인지 말이죠. 시간을 1953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죠.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요 도시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8만 원 정도였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인당 GDP가 4,500만 원을 넘어섰고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서독의 경제 기적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자의 가르침이 핵심 도구가 됐죠. 근면, 집단주의, 위계질서라는 세 가지 가치가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는 개인의 삶보다 국가 발전이 우선이었어요. 이게 바로 멸사봉공이라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군사 독재 정권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가치관은 강제로 주입됐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죠. 생산성보다는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중요해졌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됐습니다. 회식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이때 뿌리를 내렸어요. 밤 8시, 9시, 10시까지 일하고 나서 새벽 1시, 2시까지 상사와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게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법이었거든요. 이런 문화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결과 오늘날 한국인들은 연간 1900시간을 일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많은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통계조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퇴근 후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회식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퇴근 후 활동이 선택사항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의무나 다름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에 정부가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무려 68시간이었거든요. 주당 68시간이라니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한다는 소리입니다. 서양에서는 주당 40시간 정도 일하는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렇게 죽어라 일해서 한국인들은 과연 돈을 제대로 버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은 OECD 국가 중 19위에 불과해요. OECD 평균보다 650만 원이나 낮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1억 1,500만 원 정도로 훨씬 높죠. EU 평균보다도 8%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스펙이 필요하거든요. 학력, 토익 점수, 인턴십 경험, 봉사활동, 각종 수상 경력까지 완벽한 이력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교육에 목숨 거는 이유예요. 교육만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거든요. 실제로 3세 미만 아동의 66%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죠. 한국인의 98%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0%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죠. 한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든 취업 면접을 앞둔 구직자든 모두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학원이 필수예요. 학원은 방과 후에 운영되는 사립교육기관인데 학생들을 대학 입시나 각종 시험에 대비시켜주죠.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무려 25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산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쌀까요? 기본적인 학원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더 활발한 프로그램은 9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라가죠. 최고급 엘리트 학원은 한 달에 26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한국인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아이 한 명만 학원에 보내도 그 돈이 거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가 생활, 여행, 외식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죠. 이쯤 되면 한국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고 희생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부담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자체가 아이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노키즈존이라는 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아이들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장소들이죠. 구글 지도에는 현재 459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노키즈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추가로 93곳이 더 확인됐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인의 62%가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인 사회에서 누가 부모가 되고 싶어 할까요? 사회가 고령화되고 사람들이 아이 없는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다시 아이들의 소음과 혼란을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불행히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집안일에 씁니다. 반면 남성들은 겨우 54분이죠. 심지어 아내만 일하는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해요. 여성은 2시간 30분, 남성은 1시간 59분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가부장적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성 직원이 임신하면 은근히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승진해서 배제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빼버리거나 심지어 부서를 옮기는 식으로 압박을 넣죠. 실제로 한국 여성의 40% 이상이 첫 출산 후 5년 이내에 경력이 단절됩니다. 이건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에요. 남성은 아이를 낳아도 커리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여성만 경력과 출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여성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요. 10여 가지가 넘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떡을 찌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일하는데 남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술을 마십니다. 설거지도 당연히 여성들 몫이고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여성들 사이에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휴일이 아니라 고된 노동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평등한 관습이 아직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위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이 남성의 가족에 흡수되는 구조예요. 명절도 남편 집안 위주로 가고 제사도 시댁에서만 지내죠.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을 더 챙겨야 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시댁 스트레스는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기대치와 너무 크거든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편 집안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유교 문화가 규정하는 엄격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여성의 종속이라는 가치관은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육아는 완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지죠. 실제로 한국인의 72%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건 세계 폐 평균의 3배나 되는 수치예요. 심지어 인도 같은 보수적인 나라보다도 높죠. 더 놀라운 건 이 조사 응답자에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집에 와서도 집안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고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종속된 위치를 감내해야 하거든요. 이 모든 걸 하면서도 예쁘게 보여야 하고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지자 일부 여성들은 출산 파업에 나섰어요.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넬비 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넬비는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의미하는데 이성애적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운동이죠.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 운동의 존재 자체가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정부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확대했고 육아수당과 교육보조금, 생활비 지원도 도입했죠. 심지어 여러 도시에서 매칭 이벤트와 소셜 행사까지 주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유도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작년에 겨우 0.75로 올랐을 뿐입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수치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대체 출산율인 2.1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죠. 여기서 대체 출산율 2.1이 뭐냐면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고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마법의 숫자예요. 여성 한 명당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으면 부모 세대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0.1이 추가된 이유는 영아 사망률이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한 거고요. 이 수치에 도달하면 노동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0.75라는 숫자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거든요. 현재 한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2070년이 되면 이 숫자가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노동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핵심이죠. 지금도 이미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데 207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와 놀이터는 있을까요? 레스토랑과 바와 클럽은요? 아니면 그냥 거대한 요양원 같은 나라가 될까요? 누가 노인들을 돌볼 건가요? 누가 병원에서 일하고, 누가 식당을 운영하고, 누가 다음 세대의 K-팝 스타가 될 건가요? 인구 붕괴를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화적 태도가 바뀌려면 수십 년이 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모멘텀이 한번 꺾이면 다시 살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첫 번째 해법은 일과 삶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회식 문화 같은 보이지 않는 강제 근무를 없애는 거예요.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보세요. 이 나라들은 오후 4시, 5시면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무너졌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거든요. 한국도 생산성이 아니라 근무 시간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상사가 남아있으면 직원도 남아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관습을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할 때예요. 두 번째 해법은 육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를 봐요. 프랑스는 출산율이 1.8에서 1.9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국가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무상보육, 넉넉한 육아수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그리고 직장 복귀 보장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한국도 육아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걸로는 사교육비조차 감당이 안 되죠. 정부가 진짜로 아이 키우는 비용의 70%, 80%를 부담해줘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문화를 개혁해야 해요.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거든요. 세 번째 해법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는 겁니다. 아이 키우는 게 여자만의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은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80%가 넘습니다. 아빠가 당연히 육아에 참여하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누죠. 이런 나라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한국도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여성이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쓴다고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테니까요. 한국은 전 세계의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어렵게 만들면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대가가 치명적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볼지 아니면 너무 늦은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한국의 전통을 지킬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도, 새로운 K-팝 히트곡을 만들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위기죠.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역설적으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해요. 일과 삶의 균형, 양성 평등, 육아 부담 완화, 이 모든 게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50년 후 한국은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닐 겁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